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중한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보니까 과거에 이 발표를 하셨던, 강연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좋은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우리 유중근 선생님을 비롯한 이화를 사랑하는 모임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주제는 아마도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문제 아닌가?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이 될지 모르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러나 또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상당한 차이점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배들이 좀 계시고 제가 60대 좀 중반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 언저리에 계셨던 분이라면 80년대 일본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당시에 80년대 있어 소니 하면 그 광고 그 자체가 우리를 설레게 했었습니다. 특히 워크맨은 요즘 아이폰보다도 훨씬 더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기재입니다. 이 광고가 하여튼 공전의 히트를 했고요. 이 소니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파미콘이라고, 패밀리 컴퓨터죠. 파미콘이라고 그래서 슈퍼 마리오를 소니 텔레비로 보는 것이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니 텔레비를 갖는 것은 굉장히 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기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세계 1등서부터 10등 중에 거의 뭐 6개가 일본 회사입니다. 1등서부터 3등이 일본 회사입니다. 80년대요. 요즘 엔비디아, TSMC 이렇게 삼성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일본 메이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의 50% 이상을 일본이 생산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우리 SK와 삼성이 잘 만드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80% 이상을 일본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돈들을 쓸어 담고 있었고, 소니, 그다음에 물론 혁신의 아이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제패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자료인데요. 세계 10대 시총국가, 1989년에 10개 기업 중에 7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특히 1등서부터 5등까지가 전부 일본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3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6년이 되면 일본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미국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89년 기준으로 보면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고요. 50대 기업 중에 33개인가 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완전히 일본이 휩쓸던 그런 시절이 1980년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류가 인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전 세계 글로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권은 완전히 섭렵하고 있었다 그럴까요? 물론 당시에 한국은 일본 문화를 금지했지만 또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런 문화가 잘 들어왔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우리 텔레비에서도 한국 만화 영화인 것처럼 방영이 돼서 어린 시절에 만화 방송을 하는 시절에 그 텔레비 앞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한국 만화였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일본 만화였었습니다. 아톰을 비롯해서 또 이 로봇가 나오는 그런 만화들, 우리 마징가 Z서부터 이런 만화들이 사실은 다 전부 일본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 그럴까요? K-팝에 블랙핑크니 BTS니 소녀시대니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료는
사실은 일본이었습니다. 80년대 제가 일본에 유학할 때 테레비를 켜면 아이돌이라는 장르가 있어서 정말 좀 귀엽긴 한데 정말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잘 못 추는 애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나름대로의 아주 합숙을 시키고 훈련을 고되게 시켜가지고 아주 그 강력하게 훈련을 시킨 그룹들이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 일본에 소년시대라는 게 있었고 소녀대가 있었고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녀시대가 나오고 또 요즘 뭐 블랙핑크서부터 BTS로 이어지는 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그 원류에는 일본 아이돌 문화가 80년대 문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K-팝이 우리 독창적인 거가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한 것이고 전 세계에 좋은 것을 우리 나름대로 소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저는 K-팝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아이돌 문화가 하나의 원류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일본 문화가 섭렵을 했던 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80년대 정말 일본은 대단했습니다. 그 줄리아나라는 곳이, 저는 안 묶어봤습니다만 줄리아나라는 곳에 이 클럽에 가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유흥을 즐기고 동경의 밤은 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엔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소득 차이가 6배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4천 불이었는데요,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2만 4천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돈이 많으니까 광풍이 일어나죠. 부동산 재테크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미술품을 사재기하는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세계 경매가 중에 예술품 경매의 가장 최고값은 바로 이 고흐의 해바라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어딘가에 금고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사 시절에 한 3년 전에 일본의 우에노에 있는, 아마 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참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컬렉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미술관을 짓고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리움의 미술관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110여 년 자본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희 씨와 같은 분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증한 것들이 말하자면 국립미술관에 그 컬렉션하는 룸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미술 교과서에 봤던 그림들이 거기 미술관에 다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여러분이 아마 일본 여행을 가시면, 지방을 가시면 그 지방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미술관을 그 지방에 지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술관을 가더라도 놀랍게도 피카소도 있고요, 르누아르도 있고요, 세계적인 작품들이 그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시면 그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다니시면 재밌는 현상들을,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일본 친구한테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야,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정말 좋은 거는 일본의 뱅크 오브 자판에 금고안에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본은 축적된 부가 있었고 그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일본을 조금 우습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GDP에서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축적된 부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미술품 사재기의 열풍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에즈라 보겔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Japan as Number One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후반경에 대충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의 거의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대충 미일 간의 경제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넘버원이 일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율의 절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때 78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달러가 78엔이 됐을 때 거의 그때 환율로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의 GDP가 거의 동등해졌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경제력을 일본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도 좀 기고만장해졌는지 Japan that can say no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시하라 신따로라는 소설가인데 나중에 동경도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 책이 뭐 일본에서는 별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미국에서 센세이셔널한 그런 붐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감히 일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미국의 경계심이 굉장히 심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록펠러, 미국의 심장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를 갖다가 미쓰비시 상사가 삽니다. 소니가 미국 헐리우드의 심장인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버립니다. 미국 사람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미일 역전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냉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련이라는 그 엄청난 세력을 이기고 붕괴시키고, 그리고 걸프 전쟁을 이기고 승승장구 개선장군 같은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는 만찬석상에서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이 장면이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모든 그 헤드라인에, 뉴욕 타임스부터 워싱턴 포스트부터 전부 헤드라인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바라 여사가 부시를 지금 저 냅킨으로 얼굴을 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 토하는 걸 막고 있는 사진이고, 그 옆에 대머리 분이 그 미야자와라는 일본 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타이틀은 뭐라고 붙느냐면 쓰러지는 미국, 우길승천하는 일본, 이런 식의 저게 붙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여러분 레이거노믹스 알죠? 레이건이 오면서 강력한 미국을 만든다 그러면서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또 보수적인 정책을 펴서 세금을 갖다가 감세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강한 미국을 만든다고 달러화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출도 부진하게 됩니다. 무역 적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는 게 엄청나가지고, 냉전에서는 이겼지만 걸프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미국 경제는 허덕이고 있었고, 그 적자의 대부분, 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일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조셉 나이라는, 이분도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미사일보다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한테 더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클린턴 정부 때는 미국이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 화이트하우스에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이라는 조직을 두고 외교 안보 정책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NEC라는 걸 만듭니다. National Economic Council. 이건 전적으로 일본을 때려부시기 위한, 일본을 하기 위한, 싸우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때려부시는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빠따가 1985년에 프라자 합의입니다. 프라자 합의는 G5라 그러니까 5개 나라의, 선진국 5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1985년에 9월에 모여서 미국의 지금 수출이 여러 가지 경쟁력,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달러화를 절하시켜야겠다. 약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 기업의 수출을 늘려야겠다라는 저걸로 당시에 강력한 수출 국가였던 일본과 독일의 엔화, 마르크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당시에 240엔대 정도였던 일본 엔, 1달러당 240엔이었던 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1년 만에 150엔대가 됐고 2년 만에 120엔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 기업도 수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워낙 절상이 되니까. 도요타 자동차를 만불에 팔던 거를 이제는 그렇게 못 팔게 된 거 아닙니까? 절상이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기업을
수출을 진흥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인하시킵니다.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5%였던 것을 2.5%로 인하한다든지 금리 인하 정책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이 풀리니까 시중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지 않고 뭘 할까요? 주식, 부동산으로 그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버블 경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자 엄청난 돈이 풀리니까 그 돈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지무지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게다가 돈이 풀리니까 그냥 그 돈들이, 남은 돈들을 가지고 광풍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광풍, 주식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그런 현상들과 유사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이거는 지오다구에 가면 황궁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몇십만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황궁을 하나 팔면 캘리포니아도 살 수 있고 캐나다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땅값이 무지무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시장의 50%를 일본이 차지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뭐 80%를 일본이 차지하니까 미국이 이걸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한 결과 반도체 가격을,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을 무조건 20%의 쉐어는 미국 반도체를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의 반도체가 꺾임새가 됩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도 있던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누가 파고 들어갔습니까? 이병철 선생님께서, 회장님께서 그 틈새를 알고 절묘하게 틈새로에 들어가서 삼성 반도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게 되니까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손을 떼고 다른 쪽으로 스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엄청난 운이 됐고 또 대만의 TSMC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천운이었죠. 우리한테는 삼성을 갖게 된 게,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생각하면 참 어려울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미국이 반도체 협상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를 완전히 싹쓸 자르는데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 협상도 합니다. 자동차도 굉장히 때려 부어서 뭐 180만 대 이상 못 수출한다, 이래서 계속 때리니까 일본은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포기했는데 이 자동차는 포기를 안 하고 현지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하고 고급화를 합니다. 그래서 렉서스, 이 인피니티, 아쿠라라는 식으로 고급 브랜드를 수출함으로써 그 180만 대, 200만 대의 저거를 값싼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자동차로 채워넣음으로써 현지화하는 전략을 취해서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의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동차 협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품목별로 협상을 하다가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더라도 별로 안 줄어, 무역 적자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88년에 여러분 슈퍼 301조라는 걸 아십니까? 네, 1988년에 포괄적 통상법을 제정을 해서요, 슈퍼 301조를 도입합니다. 이 슈퍼 301조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301조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통상법에 301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품목에 관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단일 품목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301조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 301조는 불건적 무역 관행에 있는 나라를 불건적 무역 국가로 지정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 전체, 나라 전체의 경제에 대해서 보복 관세 100%를 매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301조를 채찍을 삼아서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당시에 일본은 이게 보통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서방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화와 어떤 이 자본주의의 그런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를 개방하려면 슈퍼 301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구조조정회의, 미일 구조협의라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지독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래도 안 주니까 미일 포괄 경제협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예 수치 목표를 박습니다. 금년에 몇 프로 줄여라, 몇 프로 우리 거를 사라, 이렇게 수치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호되게 미국한테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의도치 않았던 일본 경제에 버블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저렇게 막 기업들을 갖다 못 살게 굴고 하니까 내수 시장을 진작해야 된다고 일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수 시장을 진작하려면 뭘 해야죠? 내수 시장을 진작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책을 일본이 썼습니다. 근데 그 돈이 내수 시장을 부양한다는 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뭐 거의 제로 금리 비슷하게 낮추고 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공장으로 가고 다시 수출 경쟁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실패하게 되고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 경제의 버블이 점점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89년에 부동산 가격이 회복된 것이 2023년 4년 얼마 전입니다. 주가도 쉽게 얘기하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최고 니케이 지수 최고까지 간 게 39,000엔대였는데 그것이 도달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여 년을 일본은 훨씬 더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당시에 4만 몇천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3만 8천 달러 정도입니다. 소득이 안 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 뭐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장면, 버블이 꺼지는 장면, 주식 부동산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음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막 뛰니까 처음에는 금리를 마구 인하했다가 점점 갑자기 늘어나니까 일본도 금리 자체를 막 2.5% 0%에 가던 걸 6%로 올리고 막 부동산 가격을 찾기 위한 대책을 얘기했는데 그 대책이 결국은 폭락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버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서운데요. 예를 들어서 자 물가가 떨어진다? 좋은 일 아니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순이익이 떨어지고 빚이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어렵게 됩니다. 기업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금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살 돈들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또 물가는 더 싸집니다. 지난 30여 년간 일본은 이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장의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실질 임금이 다 올랐습니다. 이게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미국, 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최고치가 100이었다고 본다면 계속 떨어져서 이거는 아마 2016년까지인데 88.7까지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우리는 항상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상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버블이 붕괴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 원인, 물론 그 원인은 미국이죠. 미국이 일본 경제를 철저하게 후들겨 패가지고 결국 몰락을 자초했다. 이렇게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잘못된 경제 운영도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점에서 경기 부양이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에 미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게 되고 그 버블을 관리를 못해서 결국 버블 붕괴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교훈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나 중국한테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도 디플레이션의 지금 악순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본이 하나의 교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저렇게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흔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갈라파고스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은 갈라파고스 같은 존재, 세계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적인 거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미국, 우리 한국도 비롯해서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구조로부터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해버려가지고 그런 건 다 팽개쳐버리고 디지털화가 돼버렸습니다. 디지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잘하던 물건 만들기, 도요다의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건 만드는 아날로그에 고집해 오고 있고, 여러분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은 관공서에서도 여전히 팩스를 쓰고 있고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일본을 가면 현금을 써야 됩니다. 레스토랑 스시집 같은데 옛날 그 노포들을 가면 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만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일본들이 장인들, 모노즈쿠리의 나라, 그걸 굉장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의 이런 기업들 중에 진짜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서요. 2000년대 2007, 8년경에 그 하나부사라는 인공위성을 하나 일본이 쏘았습니다. 근데 이 위성이 교토에 있는 조그만 제작소에서 만든 아주 소형의 인공위성입니다. 하나부사라 그러는데요. 이 위성이 화성을 거쳐서 화성 근처에 가고 있는 유성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 샘플을 채취해서 8년인가 9년 거쳐서 일본에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부사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야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보면 우리가 없는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상들의 과학상에 있어서 매년 한 명, 두 명은 일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갈라파고스적인 장인 집착상. 근데 요즘 세계에는 그런 디지털의 세계가 되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니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은 뭐 부품도 별로 없고 모터하고 그냥 몇 가지 소프트웨어만 가지면 다 갈 수 있게 됐는데, 소프트웨어 시대에 여전히 저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일본이 뒤처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의 갈라파고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사실은 요즘 휴머노이드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벌써 혼다에서, 아시모, 소니에서 아이보, 이런 로봇들을 일본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주 만들었는데 이거를 돈으로 연결하는 상업화를 안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큰 돈을 못 만지고 있는 일본의 현상들이 아마 현재 갈라파고스의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한국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이 세계 최초로 고령 사회에 도달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7%인 나라를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인 나라가 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은 고령 사회에 이미 돌입을 했고요. 지금 금년에 25년에 65세 이상이 31%까지 갔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일본은 됐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NHK에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고독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고독사. 어떻게 가족도 없는데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아주 다반사가 되는 걸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30년이 나쁜 거냐 어떠냐? 제가 그래도 일본을 매년 한 두세 차례는 출장을 갔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또 가끔 몇 개월 동안 살아본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한 몇 년 또 재임을 했기 때문에 있어 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렇게 불행해하는 것 같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한 미식가 잘 알 겁니다. 뭐가 차이가 났느냐? 80년대는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미식을 하러 돌아다니는 프로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무슨 엄청난 그런 이 오마카세 요리를 먹고 이런 거 먹으면서 하는 프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고독한 미식가가 그냥 정식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민의 음식을 먹는 프로들이 인기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제가 일본 대학 유학할 때 보면 다 스키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 명품들 가진 애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다닙니다. 안 갑니다. 또 제가 놀랐던 거는 와세다 대학하고 고대하고 검도 교류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할 때는 우리 고대 검도부 애들이 오비를 포함해서 수십 명이 간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할 때는 와세다 YB 애들은 거의 안 오고 오비 몇 명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만약 내 자식도 그럴 겁니다만, 아버지 이번에 검도 교류회에서 동경에서 하는데 여행비 좀 대주세요, 항공비 대주세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줍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 말을 부모한테 못 합니다. 그래서 왜 안 오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여행비를 부모한테 달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하고 좀 인식이 많이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애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집도 해줘야 된다, 못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은 부모한테 집을 받는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하여튼 일본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세대들, 그러니까 소박하고 이런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사토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토루가 깨닫다라는 것, 깨달은 세대라 그러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사토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은 너무 그렇게 호화롭고 비싸고 그런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에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은, 소소함에서 현실주의고 실용적인 그런 제너레이션이 일본에 뿌리박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거의 해외 여행도 안 가고요, 해외 유학도 별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자체가 우리는 거의 전 국민이 여권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지금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80년대하고 지금의 일본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게 바로 이런 무지, 여러분 무지 가서 보면 그 무지 제품 실용적이고 좋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일본에서 무지도 이런 사토리 제너레이션의 하나의 저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유니클로도 그런 거죠. 굉장히 질이 좋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고 아주 패스트 크로스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글로벌 선도해서, 유니클로는 최근에 다저 스타디움이 유니클로 스타디움으로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는 또 재미있습니다. 사토리의 그런 철학이 일본의 또 새로운 문화를 또 선도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제를, 이런 잃어버린 30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역시 일본은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유명한 것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평판이 되게 나빴지만 아베 씨는 2번의 총리직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가장 최장수 총리를 했고 가장 인기가 많은 총리였습니다. 이분이 내건 것이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일본이 지금 완전히 물가도 거의 제로 상태,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이고 임금도 안 오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인위적으로 양적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물가가 2% 오를 때까지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라 그럴까요? 공공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떤 경제를 부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이라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진출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는 명암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결과로서 일단 엔화가 환율이 일단 당시에 80엔대가 120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본 기업들이 활력이 있고 주식도 일정 부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확대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늡니다. 빚. 그래서 거의 그 일본 GDP의 250% 정도 되는 빚이, 천문학적인 빚이 쌓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베노믹스가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부터 탈출시켰을까요? 탈출시키는 하나의 기제, 물론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리를 보면 저렇게 있다가 떨어져서 2000년대에서부터 24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마이너스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금리로부터 플러스 금리로 돌아선 거는 2024년서부터 0.1%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난 거는 2012년에 아베노믹스의 효과였는지는 조금 부정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베도 양적 완화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결정적으로 더 많은 돈을 푼 것이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왕창 풀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의 경제를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뜨기 시작하죠. 특히 코로나에 회복되는 그 순간서부터 왕창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 탈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 관광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적극적으로 관광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일본은 세계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물가가 무지무지 싸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할 때는 너무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한 2년, 3년을 살면서 보니까 물가가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 제가 한 가지 2002년인가요? 월드컵 때 교환 교수로 초빙 교수로 해서 개요에서 1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 개요가 있는 것이 아자부라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수포가 좋긴 한데 너무너무 비싸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그 당시에 장을 못 봤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뭐 하나 토마토 하나 이 가격이야, 이거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못 봤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슈퍼마켓을 이제 물론 제가 좀 지위가 높아져서 그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그 슈퍼에 가서 보니까 이 가격이면 이마트보다 싼데 하면서 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먹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샐러리맨이 점심으로 먹는 게 700엔에서 800엔, 요즘은 조금 올라서 한 1000엔까지도 아마 갈 겁니다. 10,000원 미칩니다. 근데 요즘 광화문에서 점심 하나 해결하려면
설렁탕도 15,000원, 냉면 먹으면 16,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물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싸고 그 다음에 호텔비도 싸고 하니까 전 세계의 관광객이 일본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4,260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방문한 사람은 한국 사람 940만 명이 거의 매달 80만 명, 90만 명이 일본을 가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관광 인파가 일본에 밀어 닥쳐가지고 굉장한 그런 혼란이랄까요? 비명이죠. 즐거운 비명이죠.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비명들이 일어납니다. 교토에서는 아우성이죠. 근데 이 관광 수입이 일본의 가장 큰 이 수입원, 가장 큰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뭘까요? 자동차 산업입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에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관광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 6천억 엔, 우리로 돈으로 따지면 90조 원 정도의 돈이 관광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화를 굉장히 많이 벌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일본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30년도를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격변을 맞게 됩니다. 지금 주변에서 태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태풍들이 몰려오는데 몇 개의 태풍이 합쳐지면서 슈퍼 태풍,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퍼펙트 스톰이 일본한테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일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930년대 스무트 홀리 트래픽 탈리프 액트를 아실 겁니다. 이게 대공황을 일으켰던 관세, 후보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많은 외국의 수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관세를 왕창 올리게 됩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왕창 올리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실업률이 40-50%에 육박할 정도로 처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의 재앙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가장 민주적인 나라였던 한 나라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포퓰리스트적인 나치 정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치 정당은 모든 탓을 이 인종적인 문제로 하죠. 그런 불만들을 그쪽으로 돌리는 경향을 목격하실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도 와서 이 친구들이 또 일본이 또 그런 못된 그 흐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그 대공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일본이 시도했던 어떤 대륙 진출에 대해서 사상권권 미국이 막고 특히 미국이 원유와 이런 전략 물품을 중단하게 되니까 깜짝 놀랄 짓을 하죠. 펄하버를 공격하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역사는 어떻게 되풀이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서 2차 세계대전에 곤욕을 치르고 일본은 처절하게 한번 이 상황을 당했습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배상을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다 전쟁이라는 건 정치 행위의 하나로 인류가 생각해 왔습니다. 옛날은 그래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으키고도 다 배상하고 독일이 끝나고 그랬는데 아니 이상한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니 이 나라가 전혀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범죄로 다룹니다. 전범 재판을 통해서 뉴런베르그에서 나치를 하고 스가모에서 일본의 전범들을 얘기합니다. 전범이란 용어 자체는 미국적인 문화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기업들을 전범 기업이니 전범이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국 덕택입니다. 안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니 자기가 다 때려 부셔 놓고는 이 나라들을 부흥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원조를 줘서 유럽도 부흥시키고 일본도 부흥시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힘센 놈이 완전히 최고였는데, 때려 부시고 다 할 수 있었는데, 힘센 놈이 마음대로 하는 거였는데,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하면 집단으로 그 나라를 혼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쟁 때 한번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서 무역에 대한 공정한 무역 질서를 가지고 세계를 한다. 이런 것은 전 세계에 없었던,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미국으로 인해서 이런 질서가 지난 8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었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가 물론 일본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서 매번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가 잃고 침략을 당했는데, 지난 80년 동안 이 질서 속에서 한 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안 당했던 유일한 80년의 시기였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를 해서 지금 민주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이뤄서 세계의 선진국가가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질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탓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트럼프죠. 여러분 투키디데스에 쓴 책에 보면 유명한 투키디데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중인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에 그리스의 패권을 둘러싸고 아테네하고 그리고 스파르타가 싸우고 있었는데, 특히 아테네가 이제 힘을 넓혀 나가는데 조그만 섬나라였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가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이거 이렇게 무력으로 하지 말고 대화로 풉시다. 우리 대화로 아주 평등하게, 대등하게 하여튼 얘기를 해가면서 정의의 문제로 풀어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테네의 장군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정의는 대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힘센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인내해야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즘 국제 정세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고, 힘 없는 사람은 그걸 인내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의 질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헤즈볼라 이쪽 하마스 쪽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개시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또 트럼프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있고, 전쟁의 늪에 세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존재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이 부성합니다. 한때 중국은 일본으로서는 별로 중국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마 80년대 후반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GDP는 아시아 전체를 합해도 아시아 전체가 절반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중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했습니다. 추월하자마자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현재는 그 격차가 거의 4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3.5배에서 4배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국방비는 거의 6배, 7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 이론에 공세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오펜시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힘이 센 사람이 자기가 옛날엔 힘이 없을 때는 생각을 안 하다가 점점 방어의 영역이 힘이 세지면 넓어져 갑니다. 옛날엔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힘이 세지면 방어의 영역을 넓어가는데,
일본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일본은 옛날에는 그냥 한반도에 대해서 별로 위협을 안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한반도가 자신의 시임장을 겨누는 단도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한국을 어떻게 합니까? 합병을 해버리죠. 그런데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이쪽 만주에 있는 중국의 만주 지역이 자신의 제국의 이익선이다. 저 지역이 러시아나 이런 쪽 손에 들어가면 제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만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 동남아는 전략적인 광물 자원이 나는 전략적인 핵심 지역, 핵심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남아에 진출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제국 일본이 영역이 커지는 제국주의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중국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90년대 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핵심 이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략적인 핵심 이익. 이건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 듣던 얘기인데 왜 이쯤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핵심 이익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이 얘기한 것은 타이완과 티벳은 자기네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타이완, 티벳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중국해도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다 몇 년이 지나더니 이게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여기는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중국해는 여기에 방공 식별구역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는 다 우리한테 통보해라. 근데 우리 언론은 잘 안 얘기하지만 서해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최근에 124도를 자기네들이 그고는 여기에 서쪽으로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들어오지 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즘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인공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동남아에서 자기네들이 영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지금 이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가 124도 기준으로 나눠질 경우에는 서해 대부분이 중국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중국의 영역이 커지고 있고, 이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1도련선, 열도선에서 미 해군이 일로 들어오지 마,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선. 그리고 이어서 제2도련선에서 앞으로 미 해군을 몰아내겠다. 이것이 인민해방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의 방어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 현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국 일본과 현재 중국이 비슷한 공세적 현실주의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에 우리도 같은 운명을 같이 하자, 운명 공동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하고, 큰 보궐인 중국과 작은 보궐인 한국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 분도 계셨습니다만, 1대1로를 뭘로 볼 수 있느냐 한번 보시죠. 1대1로는 원 로드 원 벨트인데, 그 해양으로 가는 원 로드가 있고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원 벨트가 있습니다. 자, 지정학 이론에 이 허트랜드라고 그러죠.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대륙 국가들의 지정학 이론입니다. 맥킨더의 이론입니다. 반면에 앵글로색스는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마한의 이론인데 이거는 앵글로서스, 영국과 미국의 지정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동시에 유라시아도 공략하고 해양도 공략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나오는 것이 대만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일본은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도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만 바로 옆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게 10년 전에
리커창이라는 중국 총리가 얘기했을 때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10년 내에 선진공업국 국가 수준으로 제조업을 만들겠다라고 중국이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10년이 지난 현재 보면 바로 10가지의 제조업 주요 분야에 있어서 현재 중국이 4가지가 세계 1위입니다. 그 나머지 분야는 전부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전부 중국에 뒤처졌습니다. 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분야 중에 있지만은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반도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하나가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철강, 화학, 여태까지 우리를 버텨오던 그런 주력 산업들이 지금 경쟁력에서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버렸고요. 특히 중국은 과잉 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과잉 생산된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건을 덤핑으로 세계에 팔고 있어서 그 물건 덕택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화학 하시는 분들, 철강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의 옛날 주력하던 분야들, 아마 반도체를 제외하고 또 방산 몇 개 기업, 그다음에 요즘 뭐 조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조선도 지금 중국이한테 거의 다 우리가 사실상 중국이 세계 1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과의 싸움에서.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도 엄청난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이,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을 부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파병도 하고 있고, 저 미사일이 핵미사일인데 일본은 굉장히 저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 핵이 우리한테 쓰여질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그런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역한 기대를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을 때 굉장히 우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햇볕 정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압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압박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협상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길, 또 평화협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 또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저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왜 북한이 핵을 만드느냐, 이거는 한국 전쟁 당시의 교훈 탓입니다. 한국 전쟁 때 거의 부산까지 다 쓸어서 적화 통일을 완성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미군이 부산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적화 통일에 북한은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 덕택에 살았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반도에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일본 내에 있었던 미군 기지 탓입니다. 빠르게 일본 내에 있는 기지로부터 병창과 병력이 들어왔습니다. 오키나와나 이런 쪽으로부터. 그런데 김일성의 눈에서는 그것이 실패한 이유가 결국 그러한 군사력이 전개되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장거리 로켓을 가져야 되고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1965년에 함흥 군사학원이라는 그러한 특수무기 제조를 위한 엔지니어를 길러낸 학원 개원식에서 김일성의 연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면 빠르게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 것이다.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을 노리는 장거리 로켓을 가져야 된다고 교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군용이다, 다른 나라용이다라고만 생각해오고 결국 우리 스스로 이걸 막지 않고 있었던 그런 우에 빠졌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핵미사일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모두 처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데모였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99%다, 1%만 잘 사는 세상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도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러스트 벨트에서 옛날에 포드 자동차의 그 근로자는 큰 집에 살면서 자동차도 몇 대 걸고 중산층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도 빼앗기고 부도도 나고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백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그런 분노가 결국은 트럼프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우리도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형상들을 잘 관리를 안 하면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계화에 대한 분노가 터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팽배한 그런 불만을, 미국의 불만을 가지고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 할까요? 이런 쪽에서의 이런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이런 이게 중국 전승기념일에 한 컷입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무트 홀리 타리프 액트에서 봤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후보 대통령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바로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전히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이제 관세 문제는 잘 해결됐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글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서 자위대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쉽게 이걸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버금가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국민들의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만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 초래되는 양상은 우리한테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까? 개입할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완전히 다른 그림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시 1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일본의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버블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 바로 그 버블을 벗어나게 노력했던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자민당 정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당한 이유는 통일교 스캔들이었습니다. 통일교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그 영향을 미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되는 그런 사건으로 번졌고요. 또 정치 부패의 스캔들도 번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민당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2024년 겨울에 불과 1년 전에 총선에서 자민당은 대패하게 됩니다. 233석이 과반수인데 191석밖에 못 얻습니다. 공명당을 합치더라도 215석인가 6석밖에 안 됩니다. 233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서부터 여러 명의 총리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일본의 정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던 우리는 노상 설렁탕 가격이 뭐 8,000원 하던 게 내일 갔는데 10,000원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10,000원 하고 먹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올랐는데도 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쌀 가격이 갑자기 막 9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 불만이 폭등을 하게 되고 이런 폭등의 결과로서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서 이제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임금도 매년 5%씩 지금 오르고 하고 있고 물가도 매년 한 3% 4%가 오르고 있는데 선순환이 됐다라고 당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는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본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하나가 오버 투어리즘, 무지막지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중국입니다. 많은 중국 분들이 일본 관광을 와가지고 교토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좀 독특한데요. 제가 유학을 했을 때 느꼈는데 그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일본에 갔더니 그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는 타는 걸 언제 버려야 되고 뭘 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happen to be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보면 이제 외국 사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보면 이게 인종차별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긴자를 가더라도 굉장히 조용하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쫙 걸어가면서 조용히 가는데 거기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고 막 하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최근에 보면 중국 분들이 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에서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는 한국 분들은 다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분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요. 많은 중국인들이 요즘 일본으로 많이 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일본에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가 바로 그 맨션이죠. 일본에서 가장 비싼 맨션, 아자부다이, 록봉기 힐스 같은 그런 힐스들이 있는데 천문학적인 비싼 맨션들을 현금을 갖고 와서 이 중국 사람들이 턱턱 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던 가격들이 특히 동경의 좋은 고급지의 맨션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서민들이 살던 아파트를 한 채를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세입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사례를 갖고 크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의 반감이 일어나고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본 내에. 그런 와중에 참정당이라는 이 새로운 정당이 가미야라는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선거에서 돌풍을 이 참정당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시바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은
물러납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리버럴한 자민당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암살당하고 그렇게 됐던 하나의 배경은 일본의 우파 세력들이 몰락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베파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그래서 자민당 내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리버럴한 중도 리버럴이 자민당의 주류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시바가 물러나고 난 그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강한 일본을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씨가 총리로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씨는 세습 정치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흑수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떤 연설도 잘하고 선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상당히 우파적인 생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를 가겠다서부터 그런 얘기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염려했었는데 뭐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그런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맨날 한국 화장품을 쓴다 그러고 있고 한국 음식 좋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いろいろご懸念が、あるようでございますが、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これからまた大統領とお目にかかれるようなチャンスを作れることをとっても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그래서 다카이치 씨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의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233석이 과반수라고 그랬는데 315석을 자민당이 차지했습니다. 191석에서 315석을 차지하니까 이건 엄청난 저거였죠. 과반이 233석인데,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다카이치의 이끄는 내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청난 승리였고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스캔들, 정치 부패에 책임지고 보수 우파가 물러냈는데 다시 사실은 보수 우파가 컴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베 파벌의 사람들이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 트럼프의 저런 모습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되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다카이치 씨를 뽑았습니다. 다카이치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일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거였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좋았는데 그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입니다. 이때 일본 총리는, 다카이치 씨는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3월에 이란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 트럼프를 먼저 만나서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의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트럼프가 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를 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주고 갔는데 결국은 시기가 타이밍이 굉장히 나쁜 타이밍에 가가지고 가서 아무 효과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본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자마자 와락 포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분 말씀이 저 순간 이 정상회담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괜찮았습니다. 동맹국은 욕하지만 일본은 욕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 전쟁에 대한 지원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나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거기 일본까지도 같이 화를 내기보다는 좀 분리해서 접근하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본의 NHK에 쓴 드라마인데 요시다 시게루라는 일본 초대
전후 초대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전후에 일본의 외교 방향을 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해 나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켓 대 가츠, 지면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졌지만, 미국한테는 졌지만 외교로 이긴다. 다른 걸로 이기겠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국가로 부흥하는 하나의 외교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다카이치 사나의 머릿속에는 이런 구도가, 미국한테는 하는데 나름대로의 저건 자기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달라진 것이 일본이 군사력, 국방력에 대한 새로운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GDP 1% 틀 속에 방위비를 묶어갖고 전수방어라는 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바꿔서 또 그 트럼프가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까지 이 방위비를 늘려 나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일본 함대는 저 뒤에 오는 항공모함인데요. 가가라는 항공모함입니다. 조금 중형의 작은 항공모함이긴 합니다만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착륙시킬 수 있고 굉장히 첨단의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가가라는 저 잠수함의 항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주만을 공격했던 항공모함의 이름의 하나입니다. 부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말하자면 like-minded country랄까요?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CPTPP라 그래서 환태평양 협력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한국이 좀 같이 하면서, 일본도 그걸 원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저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FTA가 없습니다. 근데 CPTPP가 되면 한일 간의 FTA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자유무역과 법의 지배와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원하는 나라들 사이에 연대를 강조하는, 그래서 G7 국가들, EU 국가들,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과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는 외교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별격으로 또 강화하면서 이런 연대를 또 모색해 나가는 것인데, 이건 저희들한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나에노믹스라는 걸 주창하고 있습니다.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와 비슷합니다.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포퓰리즘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해서 감세도 하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물가 대책을 하면서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겠죠. 또 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또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점은 돈은 많이 풀지만 그 돈을 좀 전략적으로 풀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전략을 펴서 17개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거기에는 AI, 반도체 이런 쪽에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21조 엔을 지금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안보를 중시해서 일본의 어떤 산업 기술이나 이런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 안보 시스템을 새로 갖춰 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사나에노믹스를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손을 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악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일본이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없는 이 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018년에 일본의 경산성 국장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이거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일본에서 반도체를 만들게 하자. 그래서 이 국장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사실은 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유치하는 외국 기업에게 50%, 건설비의 50%를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7, 18년도에 삼성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막 그 사법 리스크 속에서 총수가 맨날 막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갔느냐? 여기 보이는 JSASM이 TSMC입니다. TSMC가 구마모토에 엄청난 반도체 양산 시설을 지금 거의 1공장 완공했고 2공장 짓고 있고 3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도 지금 일본에 양산 공장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이 하나 있었고 우리 용인에 있었고 미국에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백업할 수 있는 것이 분산시켜 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에서는 더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비를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럼 어딘가 한 군데 아시아의 지역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는 일본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건설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용인에 지으려면 그 지역 사회와 싸워야 되고 뭐 하수도 문제, 용수로 문제 맨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 게. 그런데 일본은 지금 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반도체 공장이 우리 국내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 놓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일본도 유력한 하나의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이 하나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반도체를 했었던 당시에 유수한 장인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고령자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스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홋카이도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기 짓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일본 반도체를 2나노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정이 일어납니다. 아마 성공 가능성은 낮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통해서 2나노에 도전을 해서 2나노 기술을 한번 자립해 보겠다라는 일본 나름대로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그런 공장을 홋카이도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피더스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꿈꾸는 것은 AI 로봇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 갔더니 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로봇을 만든 로봇을 일본일 텐데 왜 저런 걸 가지고 못 하고 있는지. 중국이 로봇을 거의 중국이 기업이 제일 경쟁력이 강하고 또 한국도 아틀라스가 있고 그런데 일본이 그런 점이 약한데 일본 자체는 로봇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국민들 사이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경제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주가도 왕창 뛰고 있고 환율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굉장히 약엔입니다. 수출한테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을지, 그러나 부채는 무지무지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어디로 갈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